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수리논술은 공부를 해봤을 거예요. 수리논술은 아직도 꾸준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해봤을 거고 답안 작성도 좀 해봤을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는데, 과학논술은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학논술은 실제로 수시 일반 전형, 수시 논술 전형 중에서도 지금은 4개 학교밖에 안 남았죠. 작년까지 하고 올해부터 경희대가 또 빠지는 바람에 주요 대학 중에는 4개 학교만 과학논술 보고 나머지 학교들은 수리논술만 보기 때문에 소위 뭐라 그래? 수학만 잘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모르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데 남은 4개 학교가 결코 아주 만만한 학교까지는 아니고, 뭐 서울대, 고대는 없지만 연대 남아있고, 중앙대 훌륭하시고요. 건국대 남아 계시고, 성균관대 또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로서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물리논술을 볼 건데, 요런 학교들에서 시험들을 보는데 요 순서대로 쓴 게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뭐다? 이게 각 학교 출제 문제 난이도 순입니다. 그래서 연대 문제가 가장 어렵고, 중앙대, 건국대는 비슷하다가 얘가 아주 쉽게 나올 때도 있고 꽤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성균관대는 그냥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성균관대는 여기쯤 있죠. 수리논술도 그렇고 과학논술도 그렇고 성균관대는 그냥 수능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난이도의 차이는 물리2가 얼만큼 들어가 있느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물리1에 있는 거 플러스 물리2 내용을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들의 난이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균관대는 물1 수능 문제가 주관식처럼 고스란히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앙대나 건국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뭐 오전, 오후, 원, 투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자연 1, 자연 2,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크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 지원자들이 경쟁률이 막 30대 1, 50대 1 이러니까 걔네들 다 시험 보게 하려면 이렇게 과별로 요일, 날짜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출제되던 것 중에 주로 공대 지원하는 거, 자연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조금 나누기는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앙대나 건국대는 이렇게 나눠진 문제들 중에서 어딘가에는 무조건 물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는 하고요. 건국대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연대는 그냥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연대는 뭐 나눠서 보고 그런 거 작년부터 조금 생겼는데, 연대에서 내는 문제들은 어쨌든 한 세트가 4문항씩 있는데, 이 4문제가 뭐 나머지들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려니 하는데, 연대의 4문제는 정말 절묘하게 1번부터 4번까지 물리1 전 단원에 대해서, 물리2 주요 단원에 대해서 5건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특정 문항을 풀고 나서 다음 문항이 크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역학 관련 문제, 전자기 관련 문제, 뭐 파동, 뭐 광전효과 관련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역학 위주로 내야지, 전자기 위주로 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전 단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첫 번째 물리학 1 과목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물리 2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요 내용들은 알고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풀다가 1번 못 풀고, 2번 여기까지 풀다가 2번 완전히 못 풀고, 뭐 3번은 잘 풀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점수 못 받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물리2를 거들떠 봐야 돼요. 자, 물리2 얘기 나오니까 벌써 이제 학생들은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리2 수능 보는 친구들은 극소수입니다. 3,000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러는데 물리2 응시자가 3,000명도 안 되는데, 사실은 물리2 4, 5, 6, 7, 8등급 받을 애들은 물리2를 응시만 했지 물리2 그냥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할 줄 모르는 애들입니다. 적어도 그래도 2등급 정도, 그러니까 상위 10%, 11% 정도
3등급까지도 봐준다면은 대략 한 상위 15 내지 20% 정도일 학생들, 그러니까 넓게 봐져서 전국에 약 300에서 500명 정도가 물리2를 제대로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물리2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한 이유가 뭐다? 최상위권 중에서 2 과목을 굳이 응시를 해서 봤었던 그 내심이 뭐다? 서울대 가려고. 서울대 가려면은 수능에서 2 과목을 꼭 응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물리2 잘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어때요? 나는 서울대 머시기과 가고 싶은데 그거는 정시로 갈 때 필요한 거고, 그 전에 뭐 연대 공대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거 썼다가 덜컥 붙으면 어떻게 돼요? 수시 붙으면 뭐 포기하고 정시 쓰고 이러고 못합니다. 뭐 그냥 이거 한번 써놔볼까 해서 썼다가 붙어버리면 서울대 응시도 못해. 억울하잖아. 난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수시 논술 전에 응시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리2 응시자는 굉장히 소수다. 그 중에 정말 잘하는 애들은 극소수인데, 걔네들 중에는 대부분들 또는 상당수가 서울대 정시를 노리고 응시를 해서 상위권 점수를 받은 애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물리2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에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쟁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응시자들은 자신감 있게 여러분 다가가면 됩니다. 물리2 모르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응시하는 학교로서 연대도 한 명 빼고는 연대도 충분히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연대 지원하면은 물리2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수리논술에 비해서 과학논술은 대비를 잘 안 한다. 실제로 대비를 많이 안 하고요. 늦추다가 결국에는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연대에서는 물리2가 반드시 나온다. 한 문항 푸는데 여기까지 풀었는데 여기부터는 잘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풀고 있는 거냐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 잘 푸는 애들 아무도 나랑 경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수록 공부한 만큼 유리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특강 시간에 2 관련한 내용들도 제법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등급 상황 이런 거 보니까 물리1 주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 공부하면 돼요. 물리2 전 단원이 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같이 공부를 할 것인데, 중앙대나 건국대는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 난이도가 훨씬 더 이제 쉬운 편이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문제는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여러분들이 당장 실전 문제 아무거나 갖다 줘도 누구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요 정도 성적 나오는 친구들은 그만큼 쉽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험을 전국의 학생들이 아무튼 선택 과목만 조금 다르지 다 같이 보는 시험, 수능하고 다르게 특정 학교, 특정 학과를 지원했으면 보고 안 하면 안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학생이 이런 학교 지원하거나 특정 학생이 뭐 무리하게 하향 지원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적정 수준인 학생이 내가 들어갈 만한 아니면 가능성 있는 학교에 지원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문제를 풀게 되면 실제로 학교의 특정과 지원한 응시한 학생들의 점수대가 뭉쳐 있어요. 물론 지나치게 상향 지원한 애들 점수 여기 있고, 시험 시간에 실수한 애들 점수 여기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합격권에 있는 애들은 아주 특출난 애들, 이런 애들은 다른 학교 썼습니다. 예, 없어요. 어차피 붙어도 예를 들자면은 A대학, B대학 있는데 B대학에서 이 점수 맞았는데 A대학 나는 여기 붙었어 그러면은 여기 붙었는데 B대학 붙을 수 있는데, 얘들 사이에서 붙을 수 있는데 등록 안 하죠? 등록 안 하고 여기 어차피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들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 학과에 딱 나랑 똑같은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푸는 만큼 난 다들 잘 풀고, 내가 어려워하는 거는 다른 학생들 모두 다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성균관대 문제는 어떻다고? 엄청나게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빵점부터 100점 중에 성균관대 문제 다 풀고 답안지 채점해 보면은 모든 응시자가 점수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 웃으면서 나와요. 아, 잘 풀고 나왔어.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등수로 잘라야 되잖아.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논술은 도대체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떨어진 거 보고 왜? 나는 되게 잘한 것 같은데 떨어졌으니까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모두 잘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미세한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문제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은 기출문제 분석하고 주요 출제 가능한 내용 공부하고 쓰기 연습해가지고 잘 풀면 돼요. 연대 준비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중앙대 건국대도 대충 공부 좀 해보고 그러면 된다. 근데 성균관대는 대비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왜? 문제가 너무 쉬워서. 딱히 준비할 것도 없고 다른 애들도 준비 안 했는데도 다들 잘 봐. 그래서 대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게 정답을 맞힌다는 부분에서는 다들 똑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점수 차이가 나는 게 이게 뭐다? 같은 내용, 똑같은 정답을 답안지에서 서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서술을 이런 식으로 했다 저런 식으로 했다에 따라서 얘는 왜 쓸말이 다 빠져있냐? 아, 얘는 논리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썼네. 아, 얘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 차이에 따라서 또는 용어나 표현을 정확한 것으로서 잘 표현했는지에 따라서 부분 점수 조금 차이 나는 걸로 합불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균관대도 주요 지원 대학으로 노리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의 서술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혹시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본 학생들 알 텐데 수리논술, 과학논술 문제 성균관대 매우 쉽게 나옵니다. 실제 풀어봐도 뭐 이렇게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들 서술만 쭉 써놓고 나오는데 그러면 계산 과정만 쭉 써놓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붙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대로 써내는 것, 요거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내용 검토를 하기 앞서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수리논술을 만약에 공부를 해봤고 답안지를 써봤다면 어느 정도 그 답안 서술하는 연습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학논술 특히 물리논술은 답안지가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 그거 푼 그대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그거는 연습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논술이니까 논리적인 서술이니까 논리적이다 라고 보일 수 있을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고 군더더기는 빠진 답안지를 쓰려면은 일반적인 물리 또는 과학 탐구 과정, 문제 풀이 과정을 답안지에 그대로 드러내면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이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건 뭐야? 지금 상황 파악인 거죠. 물체가 지금 진공에서 낙하하고 있는지 여기에 무슨 공기저항이 있는지 어떤 물체가 충돌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쓱 스쳐 지나가기만 할 건지 그래서 상황 파악을 그대로 서술을 합니다. 선생님 상황 파악이라 그러면은 문제 한 번 더 답안지에다 베껴 쓰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문제 상황 제시한 것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인용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상황 중에서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철수가 영희가 뭐 이런 거 뭐 철수 영희 누군지 잘 모르겠고 필요 없는데 공기정을 무시할 건지 마찰을 있다고 할 건지 없다고 할 건지 물체 크기가 없다고 볼 건지 어느 정도의 두툼한 면적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 맨날 무시한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쉬운 자유낙하 문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쓸말이 없을 땐 이런 것도 써줍니다.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높이에 따른 중력과 속도는 변화가 없이 또는 g 9.8 노즘 또는 10m/s 제곱으로 일정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너무 쉬워서 쓸말이 없을 땐 이런 것도 써주기도 해요. 뭐라도 써놓으면은 정답을 이제 좀 채점을 할 때 득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
G 10m/s 제곱 당연히 상수지가 아니죠. 높이가 1cm라도 지구하고 더 가까우면은 중력과 속도 미세하게 더 커집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나는 다 그런 건 뭐 미세한 차이는 무시하고 상수 취급할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상황 파악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파악이 끝나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는 이 조건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법칙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상황 파악이자 법칙 적용 조건을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쓰는 겁니다. 이래해서 이런 법칙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거 적용해서 정리 및 수식 전개를 하고 적용 실제로 해나가는 거, 그리고 답 정확하게 따로 써주면서 그 답에 대한 의미 해설도 써줄 때도 있고 안 써줄 때도 있어요. 써놓고 보면 당연한 말만 했습니다. 상황 파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의하면 이 법칙 나는 쓸 거고요. 우리는 내가 만든 물리 문제 안 푸는 거죠. 이미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이론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 있으면 법칙적으로 이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 쓸 거고, 적용했으면 문제 풀어야지. 물리는 숫자로 얘기하는 학문입니다. 이러이러하니까 아마 이럴걸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이렇게 말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생명과학 같은 게 아닙니다. 생명과학은 그 작용 기작이 얘는 이러이러하고 해서 얘는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나는 됐고 계산을 하라고 계산해가지고 요거 쭉 써준 다음에 답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얘기 뭐 해줄 수도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것들 다 빼먹고, 이거 답은 쓰겠죠.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또는 조건 없이 법칙 적용해서 전개안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써요. 자, 무슨 얘기냐? 아주 간단하게 어떤 물체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럴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해요.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땅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어쩌고 저쩌고 mgh가 2분의 1 mv제곱 하고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나 공식 외웠는데 전개해야지 해가지고 따다다다 v는 루트 2gh 해가지고 대입하면 뭐 10m/s요. 뭐 이런 식으로 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야? 답안지를 보면은 결국에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거는 요거 숫자 전개 과정, 뭐뭐는 정리, 이항, 정리, 대입, 정리, 답. 이게 답안지에서 분량을 제일 많이 차지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열심히 썼어. 열심히 쓰긴 썼는데 이거 이만큼 쓰면 채점자가 득점을 시켜줄까요? 안 줄까요? 또는 이만큼을 과감하게 생략하면, 안 쓰면 안 되지만 중간 과정 과감하게 이항에 루트 씌운 거, 뭐 약분한 거 이런 거 생략하고 이런데 정리하면 V는 루트 2j 이렇게 썼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서술 내용에서 내가 채점자라면 이런 전개 과정을 쓴 학생으로부터 그 학생의 무슨 능력을 나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학생이 이런 걸 썼어. 내가 이렇게 읽어봤어. 그랬더니 얘는 이러이러한 걸 잘하는 애구나. 이런 학생이구나. 뭘 느낄 수 있어요? 대입, 이항, 약분, 연산, 사칙연산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이구나 라는 걸 나는 확인할 수 있죠. 전개 과정에서는. 근데 물리논술이잖아. 물리논술 시험에서 채점자가 수리논술이면 그거는 또 조금 모르겠어. 근데 물리논술에서 얘는 사칙연산을 굉장히 잘하네. 그런다고 해서 득점 시켜주고 싶니? 아니, 물리에서 사칙연산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채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논술 답안지에다가 채점 안 될 내용을 너무 많이 써놔. 그러면 물리에선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이거라 그랬죠? 이거라 그랬는데 학생 답안지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 물체가 낙하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됨으로 시작을 했어. 아니, 물체가 낙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돼? 보존 안 됩니다. 왜? 공기 있으니까 저항 맞아가지고 충분히 빠르게 안 떨어지고 약간 느린 속도 10m/s 9.8보다 약간 느린 가속도로 떨어지게 돼. 작은 가속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역학적인 보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야?
낙하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낙하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것처럼 들리죠? 이 말이 틀린 말이란 얘기예요.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려면은 그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확인 안 하고 쓴 거잖아. 아니 선생님 이 문제잖아요. 아니 문제를 풀 때 그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라는 걸 보여달라고. 일반적인 그래서 탐구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능에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공기저항이 있는 문제는 안 나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써줘야 되는 게 그게 다 그 득점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게 논술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조건 따라서 내가 일단 풀이만 집중하다 보면 이거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번이라도 답안지로 연습을 하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써보는 거 요걸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는 첫 번째 연대 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또 성대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더 서술을 더 상세하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이할 때 필요한 내용적인 측면, 물리2가 주로 될 거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냥 잘 써먹던 어떤 법칙들에 대해서 그 법칙의 조건 확인을 어떤 용어로 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술의 과정에서의 용어 같은 것들 잘 쓰고 이제 그런 것들 첨삭을 통해서 고쳐 나갈 거다. 여러분 문제 풀 때는 항상 쓰는 거기는 한데 당장 한번 물어봅시다. 얘들아 어떠한 물체 운동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이 뭐니? 답안지 막상 써야 돼. 아 이거 써먹어야지. 근데 이 앞에다가 이거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 맨날 써먹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이 뭐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 조건? 아 우리 학생들은 대답을 잘 안 하죠. 그러는데 아니면은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한대. 그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건데 운동량이 보존되는 조건은 또 뭐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 보존될 수 있어? 그런 것들. 막상 쓰려고 하니까 내가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시험 시간에 긴장인데 이렇게 쓰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시험에서 어지간하면은 꼭 나올 것 같은 그런 법칙을 쓰려고 할 때 관련한 내용들을 내가 미리 한번 이렇게 연습할 때 생각을 해 놓는 거지. 그래서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이런 내용 쓸 때는 이런 표현으로 간략하면서도 빠르게 생각난 그대로 써야지 하는 식으로 그런 것까지 연습하는 게 논술 수업 시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고 내용 점검도 하고 관련해서 첨삭받은 걸로 답안지 교정도 해보고 뭐 다시 한번 써가지고 제출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들에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일단 준비된 방학 동안에는 4회 동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교재도 같이 보면서 내용 보면은 이제 1회차 교재로 이렇게 하나씩 나갔는데 1회차 교재에서 맨 앞에는 그냥 나올 만한 공식들 다 정리해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앞에는 그냥 일반론 써 있습니다. 물리논술의 개요는 이렇고 요즘에는 각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좀 되고 있더라. 뭐 연대는 물리2 많이 나오고 중앙대 건국대는 그나마 조금 평이한데 성균관대에서는 물리학 1에서도 매우 쉬운 문제가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것들 정리해놨고요. 우리 지금 이제 수능이나 논술 시험에서 반영하는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적용된 게 작년부터죠. 2021학년도부터가 수능이든 논술이든 뭐 이런 것들 적용되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기존에 비해서 삭제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연대에서 맨날 나오던 문제 유형들에 관련한 단원이 싹 사라졌어요. 로렌츠임인데 이게 싹 사라져가지고 좀 그 출제 가능한 유형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 부담도 의외로 굉장히 물리2까지 하는 데 있어서 할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뭐 상세하게 많이 하면은 뭐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기본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는 거 일단 확인하고요. 그쪽 보면은 여러분 조금 참고할 게 있긴 있는데
내가 이제 연대도 준비할 거라서 물리2를 어쨌든 보긴 해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물리1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리2 내용 중에서 2차원 운동, 포물선 운동과 등소1 운동 자주는 안 나오는데 2차원 충돌 요거는 사실은 물리2에 없습니다. 2차원 충돌이 의외로 물리2에 없는데 여러분들 물리1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하는 컴퓨턴 효과 컴퓨턴 효과가 2차원 충돌과 관련된 문제예요. 2차원 충돌 이런 충돌 아니고 충돌했는데 면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하는 어떤 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한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물리2에도 정식으로는 안 나오지만 컴퓨턴 효과 언급하면서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물리2에 돌림이 나옵니다. 토크 하는 거. 근데 요거 연대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쓰고 있질 않아요. 그래도 뭐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다. 케플러 법칙을 따로 알라는 게 아니라 케플러 법칙 관련해서 탈출 속도나 제1 탈출 속도, 제2 탈출 속도 이런 것들의 의미가 원운동, 뭐 알짜임 또는 포텐셜 에너지 개념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고 전자기에서 전위차나 등전이면 전기장 분석하는 거 이거는 연대를 지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중앙대에서도 가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파동의 중첩, 뭐 물리1 수준에서도 중요한데 물리2 수준에서라고 할 수 있을 파동의 중첩도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 뭐 요거 좀 보시라는 거고 양자역학 흑체 복사는 일단 한번 봐주자라고 할 건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파동 파트 관련해서는 도플러 효과 물리2에 나오는 것 중에는 요거 정도 알아두면은 실제로 중앙대 잠깐만 건국대냐 중앙대냐 중앙대죠. 에서 2021학년대 실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플러 효과도 어느 정도는 다른 대학에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자. 뭐 이런 것들이 관련 내용 중에서 여러분 이제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한 거고 10쪽부터 보면은 경희대 기출문제도 있고요. 10쪽에 뭐 첫 번째 문항 그래서 제시문 있고 물어보는 거 있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2쪽 보면은 실전 문제로서 이거는 기출문제는 아닌데 한번 보는 문제 하나 있고요. 2번 3번은 탄성력, 운동량 보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또 실전형 문제 있고요. 4번 논제 14쪽에 있는 4번 문항 논제도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일 에너지,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관련한 내용입니다. 5번 보면은 16쪽에 5번 문항 보면은 이것도 경희대 이거는 의학계열 기출문제인데 뭐 이런 것도 지금은 실어놨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경희대 문제로 이렇게 실어놓긴 했는데 6번 문제, 뭐 7번 문제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는 기출문제 중에는 경희대 문제가 많은데 선생님 저 경희대 안 갈 건데요. 지원 안 하는데요. 경희대는 뭐 논술 없어졌으니까 물리논술 그렇게 했는데 경희대 문제가 연습 문제로 쓰기 좋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벌써부터 복잡한 거 아니라 제법 어렵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연습하기에 어느 정도 쓸만한 썩 좋은 문제들이 제법 있어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이나 그 변형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대학 수준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것들 뭐 연습용으로 일단은 훈련용으로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걸로 모으다 보니까 역학 부분에서 경희대 문제가 좀 많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우리 조금 있다가 같이 내용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거 풀이하는 시간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일단은 오늘 역학 부분에 대해서 역학이라 함은 물체가 힘을 받고 속도, 가속도가 어떠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지 뭐 이런 거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건데 이쪽 관련해서 내용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고 그러면서 그 설명 우선적으로 듣고 문제풀이 시간 약 1시간 내지는 봐서 이제 학생마다 조금 이제 차이 나는 거 고려하면 1시간 20분까지 될 수도 있는데 설명 듣고 그거 좀 들은 거 참고해서 문제풀이 하고 관련한 문제 풀이하는 과정 답안지는 이렇게 썼었는 게 이 문제에선 좋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 한 세트로 쭉 묶어가지고 오늘 수업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역학 부분부터 하면서 기본 내용들 쭉 정리를 할 텐데 내가 일단 여러분들 답안지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고 등급은 대충 알긴 아는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거라서 일단은
필요한 내용들 너무 상세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주요 내용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진행합시다. 일단은 요거 지금 본격적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지금 쉬는 시간 조금만 가지고 약 한 10분까지는 아니고 25분까지 지금이 17분 정도 됐는데 2시 17분 정도 됐는데 25분 정도까지 화장실 잠깐 갔다 오시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검토합니다.